특별히 연사님을 한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오첩 단구로 화랑대의 명예를 지켜낸 이 나라의 마지막 대표 화랑입니다. 온몸이 간덩어리고 두 눈이 불덩어리인 지만원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러한 나라들이 새까맣게 우러러 보이는 우리의 선진국이었습니다. 북한도 우리보다 2배나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14배 더 잘 삽니다. 옛날의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선진국이 됐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기적을 일궈냈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한국호 최대의 주주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일입니까?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이 배는 희대의 비련나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침몰되었습니까? 배가 조동강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데도 승객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순간에 바닷물이 들이닥쳐 모든 생명을 무자비하게 훑어갔습니다. 바로 이 침몰의 순간이 우리 한국호에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희대의 사기꾼, 브로커, 청부업자, 조폭, 친북 세력들이 선장실을 점거해버렸습니다. 모든 1등실들도 저들이 점령했습니다. 선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패거리를 이끌고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자산을 마음껏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들은 이미 걸레가 되어버린 이 한국호를 김정일에게 바치려고 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몇 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국가보안법입니다. 적화통일 활동을 드러내놓고 하려면 국가보안법이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저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합니다. 두 번째가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적과 통일은 어렵습니다. 2001년 3월 저들은 기습적으로 김정일을 불러들여 평화선언을 선포함으로써 적화 통일의 초석을 노려했습니다. 이러한 음모를 막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부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한미군을 내몰자 합니다. 미국을 증오하자며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번 4월 20일자 평양방송이 이들을 독려했습니다. 미국은 조국 통일의 기본 장애물이다. 남한의 애국 청년들은 반미 투정의 선봉에 나서라. 이렇게 저들을 선동했습니다. 셋째가 언론입니다. 저들의 이적행위와 노략질을 사사건건 폭로하는 신문들을 죽이거나 국영화하자 합니다. 네 번째가 반공세력입니다. 저들은 여기 계신 우리를 냉전수구 반통일 반동분자라며 증오합니다. 재벌들의 재산을 나누어 갖자합니다. 가진 자들의 자산을 나누어 갖자합니다. 농토를 빼앗아 나누어 갖자합니다. 노동계급이 똘똘 뭉쳐 사회를 장악하자 합니다. 이는 1917년 러시아 노동계급이 사회를 전복했을 때 사용했던 섬찟한 구호들입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농토를 빼앗기 위해 1000만 명의 농민을 죽였습니다. 재산만 빼앗는 게 아니라 생명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게 좌익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지금 어디쯤 끌려와 있습니까?
저들이 노략질해간 부채를 우리가 따안았습니다. 자자손손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150조의 공적자금, 또 다른 200여 조의 국가 채무, 100여 조의 연기금을 마구 풀어 헤쳐놓고 그 돈을 노략질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략질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저들은 돈을 풀어 가장 먼저 금융기관을 국유화했습니다. 은행에 빚을 진 600여 개의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국유화했습니다. 기존의 공기업이 405개입니다. 중앙정부가 108개, 지방정부가 29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0여 개의 대형 기업들이 한순간에 정부 소유가 됐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국영공화국이요 사회주의 국가로 변신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정치꾼들이 나가 연봉을 170%까지 올리고 수당을 올리고 판공비를 수백 프로씩 올리고 하청업체 및 조폭들과 야합하여 돈을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자금을 넣어야 기업이 산다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공자금을 통제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풀어헤친 공자금은 그의 추종 세력에게 알아서 챙겨가라고 내놓은 돈입니다. 이걸 우리더러 갚으라 합니다. 세금을 올리고 세무 행패를 강화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거리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전기료를 단 한 번에 2배씩이나 올렸습니다. 농촌 심야전기 시설비를 4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북한에 전기를 준다 합니다. 기업들이 은행에 담보를 갚았던 토지와 건물도 정부 소유가 됐습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라는 대형 브로커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600명이나 됩니다. 이 브로커 기구가 토지와 건물을 헐값으로 인수하여 급매물로 외국에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 론스타, 리만브라더스, 싱가포르 투자청, 이러한 해외 브로커 업체들의 고물 가격으로 마구 팔아치웠습니다. 그들은 웬 떡이냐 싶어 이들을 사서 곧바로 다른 외국 기업들에 되팔았습니다. 덜어는 3배, 덜어는 5배의 가격으로 행제를 했다 합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외국 브로커 업체들이 자기 돈은 10% 내지 30%만 대고 나머지는 국내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샀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려줘가면서 외국인들에게 통리를 준 꼴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정권의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60배에 해당하는 금싸라기 땅이 외국인 소유가 됐습니다. 2000년 12월 27일자 매일경제신문은 웬만한 빌딩치고 외국인 손에 넘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면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건물인 현대 아이타워, 서울시청 옆에 있는 파이낸셜 센터, 벽산빌딩, 아시아나항공, 힐튼 호텔, SK증권, 동양증권, 쌍용증권, 고려증권, 대우증권, 여의도 KTB빌딩, 은석빌딩, 한효빌딩, 대한방적빌딩, 금호그룹 신사옥, 광주은행 신사옥, 시리타워, 현대중공업빌딩 등 서울에서 가장 큰 건물들이 거의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팔아넘긴 돈은 두 동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공식 계약서에 표시된 돈은 은행으로 들어갔고 이면 계약서에 쓰여진 돈은 저들의 주머니로 갔을 것입니다. 공식 계약서에 잡힌 돈은 애환보유고로 잡혔습니다. 정부는 툭하면 애환보유고가 늘어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난 애환보유고는 바로 이렇게 헐값에 팔아넘긴 잔돈이었습니다. 이면 계약서에 쓰여진 검은 돈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은행 객장을 보십시오. 10년 전부터 은행 객장에 순번대기표 번호표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고질병인 줄로만 알았던 무질서가 단번에 시정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설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소수의 가신들에게 시퍼런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홀 좋은 이름을 내걸고 기업을 도륙질했습니다. 빅딜이라고 하는 생소한 낱말로 국민을 혼동시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마음에 드는 기업에 합쳐주었습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 말을 듣지 않는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기업은 식솔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업의 살생부까지 만들어가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기업의 운명을 걸머진 실세들에 알아서 돈을 바치라는 신호였습니다. 기업은 앞을 다투며 저들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저들과 손이 닿는 연주를 찾아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벤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이용해 사기도 쳤습니다. 청와대 식솔, 동교도 가신 국정원, 조폭들이 총동원되어 어린 벤처 사장들과 사기친 돈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복장이 터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적화 통일 음모입니다. 음모의 수장은 바로 이 나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북한의 군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남친기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온갖 거짓말로 환각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불순한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그를 우상화시켰습니다. 청와대 비서가 김정일을 찬양했습니다. 월간조선 2000년 9월호에는 청와대 여비서가 했다는 말이 실려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장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뵙게 되었으니 저처럼 크나큰 영광을 지닌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2000년 8월 10일 대통령이 46개 언론사 사장들을 김정일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국빈 대접을 받으며 행복해 했습니다. 김정일의 술자리 매너에 반했습니다. 더러는 귀국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정일을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상호 비방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 언론 합의문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보도를 저들의 입맛에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은 참으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통일은 내가 맘먹을 탓이다.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온다. 그래도 언론사 사장들은 그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9.7%나 된다 합니다. 초등학생의 90%가 김정일을 김대중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 한답니다. 부인들 사이에도 김정일 오빠 부대가 생겼다 합니다. 사회가 위험 수위를 한참 넘은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환각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김정일은 무엇을 했습니까? 남북 정상이 만난 직후에 김정일이 지시한 공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통일관은 무력 통일관이다. 인민군대는 반미, 반일, 반계례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계급의 총창을 보다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원수들과 한 번은 싸워서 결판을 내야 한다.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반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했습니까? 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타임지에 말했습니다.
식사 때 음식이 남으면은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라 몹시 괴롭다. 충분히 돕고 싶지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99년 2월 그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천여 척의 어선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민들은 슬퍼했지만은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날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중소기업과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황무지에 기름진 농토와 기계를 깔았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를 깔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일을 비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김 대통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960년까지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느닷없이 기능학교를 많이 만들어 기능공을 양성했습니다. 기능공들은 국제올림픽에 나가 1, 2, 3등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능공의 나라가 됐습니다. 특사들을 보내 선진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값싸고 질 좋은 기능공들을 활용하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일자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한물간 기술도 들여왔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기술을 소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국에 나간 우리 과학기술자들을 대거 유치하여 기업을 가르쳤습니다. 너도 나도 공장을 세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엄청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일자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사회에는 도로를 포함한 사회 기반 시설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지만 그 어느 선진국도 한국에 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군을 월남에 보냈습니다. 한국군의 활약상에 감동한 선진국들이 자진해서 돈을 구워줬습니다. 주월 한국군 덕분에 월남에 진출한 건설사들이 노하우를 축적하여 개국 이래 처음으로 중동 등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정부가 떼어간 장병들의 전투수당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죽이기만 합니다. 공공근로자들에게 돈을 배급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3만 7천 원도 받습니다. 술 마시고 낮잠 자는 사람에게 공돈을 주는 것입니다. 놀면서 돈을 받는데 누가 밭일을 하고 공장 일을 하겠습니까? 공장을 망치고 농촌을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그를 비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나라를 일으킨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나라를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황무지에 기계를 깔았습니다. 김 대통령은 그 기계들을 뜯어다 북한에 설치하자 했습니다. 한전이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연간 5조의 적자를 내면서도 북한이 그 기계들을 돌려야 한다며 5천억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지어주고 송전선을 세워 남한전기를 보내겠다 복명했습니다. 2000년 10월 60만 톤의 식량을 날치기로 보냈습니다. 3,120억 원어치입니다. 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104만 톤의 비료가 갔습니다. 4,660억 원입니다. 2001년 10월 전국 보건소에 있는 결핵 백신을 단 한 병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다가 북한에 주었습니다. 30만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2000년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을 14억 7천만 달러를 받지 않을 테니 러시아도 북한에서 받을 50억 달러를 받지 말아달라는 기막힌 제안이었습니다. 정부가 사용한 남북협력기금이 매년 5천억 이상입니다. 최초 2년간만 해도 1조 864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대에 이어 다른 재벌들도 망치려 했습니다. 재벌들을 닥달하여 북한의 투자 명목으로 퍼준 돈이 5,960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북한에 간 돈은 2조 5,500억입니다. 금강산 사업입니다. 금강산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기 위한 위장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통해 10억 달러가 이미 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몰래 준 돈도 있습니다. 얼마의 공적 자금이 비자금으로 둔갑되어 갔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이번에 미국이 그중 4억 달러를 찾아내서 우리한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적장은 이를 가지고 남침용 무기를 구매했다고 또 미국이 발표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이는 분명한 이적 행위입니다. 국민은 금강산 사업의 속임수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입산하는데 100달러를 바쳐야 합니다. 3일 코스에 300달러입니다. 이런 예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관광객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연간 50만 명이 간 것으로 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1억 5천만 달러를 자동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금강산에 간 사람은 모두 42만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만 명이 간 것으로 계산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에 걸쳐 존재하지도 않는 독점 사업권을 명분으로 하여 9억 4,200만 달러를 줍니다. 연간 1억 5,700만 달러입니다. 앞으로 2년 후인 2004년 말이면은 입산료와 독점권 명목으로 18억 6,200만 달러가 갑니다. 2조 5천억입니다. 그 돈을 주고 우리 관광객들은 어떤 관광을 했습니까? 바위를 손으로 가리켜도 안 되며 카메라를 빼앗기고 민여인처럼 강건되어 문초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낱말 때문에 H일보 명찰을, 대한메일은 대한이라고 하는 낱말 때문에 D일보라고 하는 명찰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관광입니까? 굴욕입니까? 관광에 대한 악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없어도 북한에는 자동적으로 매년 3억 700만 달러가 갑니다. 관광객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 비난이 쏟아집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관광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가공할 국민 총동원령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인 1,300만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겨우 42만 명이 금강산을 갔습니다. 42만 명하고 1,300만 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만 정확히 4조입니다. 정부가 4조, 국민이 2조, 합해서 6조를 금강산에 바치는 것입니다. 금강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등극하는 반면 설악산과 한라산은 초라하게 허물리고 있습니다. 산을 가진 우리 지역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 성지가 되고 북한 정권이 상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준 돈이 무려 5조입니다. 북한은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신의 전투기 50대를 구입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500기에서 600기로 늘렸습니다. 휴전선 대포를 25% 증강했습니다. 전차, 화학무기도 전방으로 추진했습니다.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65%에서 70%로 늘렸습니다. 땅굴도 팠습니다. 10년 이래 최대 규모의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를 곧 군사력으로 먹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막힌 정보는 미국이 알려줬습니다. 우리 정부는 쉬쉬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 정부가 북한에 남침용 군자금을 대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퍼주는 우리에게 북한은 고마워하던가요? 북한은 우리가 준 돈으로 최근 북한간 상류와 임진강 상류에 8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태백 산맥을 관통하는 총 100km의 지하수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흘러와야 할 물을 머나먼 원선 앞바다로 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간 상류에 유입되는 수량이 5분의 1 정도로 줄었고 앞으로 수도권은 더욱더 심한 식순환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홍수가 나서 수문을 열면 수도권 지역이 물바다가 된다 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준 돈으로 수도권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제법상으로 보면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하천입니다.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물길을 돌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민족 간에도 이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국제재판에 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동포가 한 일이라며 감싸주기만 합니다. 북한에는 이렇게 관대하게 하면서 남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보의식과 안보 시스템을 통째로 허물었습니다. 무자비한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의 가족을 해코지합니다. 전쟁은 없다며 안보 경각심을 허물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총을 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첩도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한미군의 용도가 폐기됐다는 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이 부축한 것입니다. 제1의 주적군로에 깔린 지뢰를 깨끗이 제거해 줬습니다. 경의선과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서울로 직결되는 남친 통로를 활짝 열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사실상의 땅굴로 인정된 연천 제5땅굴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대통령이 황급히 나서서 자연동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001년 6월) 북한 상선들이 제주 해협을 유린했습니다. 대통령이 유엔사 자동교전 규칙을 박탈해서 우리 해군의 선박을 묶었습니다. 북한 선박 한 척에 우리 함정 6척이 31시간씩이나 따라다니며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게 무해 통항권을 인정해주자 했습니다. 바다의 휴전선인 북방 한계선이 너무 넓으니 일부를 북한에 양보하자 했습니다. 우리의 군을 적장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 영해를 적장에게 바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우리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좌익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려 했습니다. 반미 반일 감정을 느닷없이 선동해서 쇄국주의와 주체사상을 식목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살인집단으로 매도합니다. 용공세력을 비호하고 용공주의자들을 요직에 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려 8년간 옥살이를 했던 전직 국회의원이 버젓이 국회에 다니며 무기 구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장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당 창당 55주년 기념 행사에 가서 축사를 읽고 파주에 있는 인민군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한
사람들이 부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분신 인동호는 누구입니까?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난 범민련을 대북연락창구로 이용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적과통일 행사에 311명의 방문단을 날치기식으로 보냈습니다. 그중 100여 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과 일주일 만인 9월 11일에 직제도 없는 장관급 자리를 청와대에 만들어 놓고 그를 앉혔습니다. 그는 남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합니다. 학교들이 마치 1917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방불케 하는 폭력으로 강탈되어 이념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저들을 비호합니다. 전교조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을 시키기 위해 불법 교과서를 내놓고 가르칩니다. 책에는 인민군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통일 사회가 그림으로 영상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불쌍한 우리 동포이고 우리의 주적은 이세와 여기에 계신 냉전 세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삶에 불편을 주는 국가안보는 부정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헌법과 국보법을 부정하는 이 엄청난 운동을 정부는 지금 10개월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수많은 반정부 데모 사건, 좌익들에 의해 자행된 이 국가전복 사건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는 반면 정작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운 정부군을 박대하고 멸시합니다. 그 어느 나라 국민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운 정부군을 용병이요 살인마라고 공격합니까? 이러한 인구는 분명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이를 처벌해야 할 대통령이 저들을 비호합니다. 주월 한국군의 적장이었던 사람에게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월남전을 민족 해방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2001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그는 6.25를 실패한 통일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역시 민족 해방전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가의 정통성을 이렇게 통째로 부정하면서 북한 정권의 새로운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북한 사람입니다.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북한은 미국의 주적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테러 기술과 테러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불법 무기 소지자가 됐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국을 향해 미국 편에 서든지 테러 편에 서든지 태도를 확실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주저없이 북한 편에 섰습니다. 북한과 한편이 된 정부는 전쟁이 나면 큰일이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구실로 북한과 내통할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평화선언을 선포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획책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이길 밖에 없다. 이것이 전쟁보다야 훨씬 낫지 않느냐 하면서 국민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3박 4일간 인동원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에는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한 미북 간의 전쟁을 막으러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내놓았습니다.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을 주겠다 합니다. 경원선과 동해선을 개통하여 철의 실크로드로 연결하겠다 합니다. 철로 연결이 가장 큰 방북 성과였다고 말했습니다. 4월 8일자 도쿄신문은 러시아 철도 기술연구소가 북한 철도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두만강에서 원산 평강을 잇는 동해 철도 700km의 전 구간이 위험한 상태이며 터널 130군데, 교량 742군데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원선은 어떻습니까?
선로 집안이 약해 7대의 화차만 달고 다닙니다. 전기가 불충분해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남한에서 1시간에 가는 거리를 3, 4일간 갑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선전했던 실크로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남친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수작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동원 특사는 아리랑 행사다, 이산가족 재해다, 당국 간 대화 등 얄팍한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활발하게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술수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재를 뿌리는 일을 하면 곧바로 반미 감정으로 시닫게 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남한의 반공 세력을 냉전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술책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으러 간 게 아니라 북한과 공조 전략을 짜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다음 정권이 보수 진영으로 바뀌면 저들은 이적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편에 섰던 무리들이 국법으로 처벌될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악몽입니다. 사는 길은 김정일에게 나라를 바치는 길뿐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연합국이 들어서고 1000만이 죽고 1000만이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사태를 우리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도 죽고 얌전히 있어도 죽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내통지를 막아야만 합니다. 잠시 월남 패망의 날을 보십시오. 정부가 부패했습니다. 병사들은 부패한 정권을 위해 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학생들이 연일 데모를 했습니다. 간첩들이 대통령실과 정보기관에까지 속속 침투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싸우기를 거절했습니다. 싸움에 패했어야 하는 쪽은 월맹 쪽이었습니다. 북폭과 경제봉쇄로 월맹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병사들은 끼니를 굶었습니다. 소금으로 두 끼를 때웠습니다. 팬티도 없었습니다. 타이어 조각을 발에 동겨맨 것이 군화였습니다. 반면 58만 월남 대군은 미국이 넘겨준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세계 제4대 군사력이 돼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상대조차 안 됐지만 월남군은 총 한 번 쏘지 못한 채 1975년 4월 30일 완전 점령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의 속임수와 내적들과 안이한 평화무드 때문이었습니다. 1974년에 미국과 월맹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전쟁에 지친 국민들이 평화무드에 들떠 있었습니다.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전쟁에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월남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의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 대통령은 TU 대통령은 확실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절대로 반공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반공전선의 파괴자입니다. 안보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의심이 없으면 안보도 없습니다. 적을 의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적을 의심하지 않으면 바로 그가 의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저들을 의심하지 말라 합니다. 지난 4월 6일 인도원 특사가 또 말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을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주가 성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월맹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 후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6만 명의 난민이 보트를 타고 도망가다가
11만 명이 빠져 죽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700만에 이르는 이들이 처형되고 이 중에는 어린 아기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자됩니다. 통일 후 8년간 세계의 문을 닫고 암흑정치와 공포정치를 해서 자유에 물들었던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였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1975년도의 월남과 지금의 한국이 어쩌면 이렇게도 닮았습니까? 지금은 분명 비상시기입니다. 우리의 성주가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심증이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는 그들의 행적에 의해 이미 평가됐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가난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애국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저들은 냉전 세력이라고 부르며 타도하겠다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권력이 되어서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들이 공권력이 되어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아 김정일에게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건전한 보수들은 월남의 부자들처럼 눈치만 보면서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서야만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은 원래 가장 연만하신 분께서 맡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원로회의 의원이신 송방용 의원님을 임시의장으로 모셨으면 합니다마는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송 의원님 등단해 주시지요. 노무현의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기자에게 또 노무현이 인기가 오래 가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래 간다. 이유는 학생 64명에 있는 대학 교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누가 가장 대통령으로서 인기가 있느냐? 60명이 노무현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첫째가 노무현이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했답니다. 둘째 이유는 노무현이는 있는 사람과 뺏어다가 없는 사람들 나누어준다고 공약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노무현이는 서민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대학이냐? 대학의 교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지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자책을 받았습니다. 나는 또 하나 생각했습니다. 한학압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차기 당권 후보자로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정당 정책은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낙제생으로서 가만히 은둔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국이 나 같은 늙은이도 그대로 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멸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말하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귀에 생생하게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슬려 올라가서 52년 전, 당시 저는 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입니다. 양복이 없어서 양복을 바친 것을 찾기 위해서 6월 25일 날 명동의 거리에 나갔습니다. 시간은 11시입니다. 찢어질 듯한 확성기가 공산군의 남침이 있으니 휴가 장병은 귀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어쩌지 않겠습니까? 나는 번시 남의 앞에 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아직 90의 나이지만 피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는 젊은 사람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위태로운 시경에 처했습니다. 휴가 장병들은 즉시 먼대로 복귀하라는 소리가 귓전에 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생각하고, 부족한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신명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은 그야말로 초비상시국입니다. 패망전야의 월남 사회와 어쩌면 이리도 닮았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발기인대회하고 난 후에 광고를 내려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찾았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광고를 내려면 돈을 내면 광고 그대로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못 난다는 거예요. 여기 야단 난다고요. 조선일보 불태워집니다. 이거 도저히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을 고치지 않으면은 광고를 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던 친구가 발기인에 서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좀 어떻게 빼줄 수 없냐 그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서명을 하고 발기인이 되면은 자기가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테러국을 어떤 나라가 테러국이냐 하는 한 조항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테러국가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무리 해도 기사가 나지를 않습니다. 요전에 헌조에서 기가 막힌 성명이 나가도 많은 기사뿐입니다. 광고를 내려 돈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 발기인 대회가 끝나면은 누구누구가 마치 3.1운동 할 적과 같이 백인을 선정해서
국민한테 알리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광고로 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원장을 많이 받은 월남전의 맹장이자 또 군사평론가협회 문필에도 남다른 소양을 가지고 계셔서 문무를 겸손하신 유명한 군인이시고 현재 전우신문사 회장 그리고 군사평론가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경석 장군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경려사를 하게 된 그 동기는 지금 지만원 박사께서 말씀한 것처럼 저는 평소 3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지만원 박사가 너무나 모진 길을 걷고 있고 너무나 적극적인 투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구구라고 하면서 나무래 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지만원 박사에 대한 바닥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격려사를 하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한국전쟁에 대한 기념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14만 9천 명이 전사를 했고 유엔군이 4만 2천 명 그리고 우리 국민이 6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을 일으켰는데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 여러분 선생들이 몰래 독립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되고 말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전환된 것을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만원 박사하고는 달리 좀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멸망됐고 국제공산주의의 역할이 상호지원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논리.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이 신세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무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현역에 있는 장병들을 믿을 수 있고 북한하고 대결하더라도 결코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25 당시에 우리가 노병들은 모두 다 우리는 잘 싸웠는데 우리는 애국심을 가졌는데 우리는 반공정신을 가졌는데 시꺼먼 애들은 도대체 애국심도 없고 반공주의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용감합니다.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이 아들이 공군 중이었는데 그 벤프리트 중위가 한국전쟁에 투입이 됐어요. 그 벤프리트 장군이 말려야 될 텐데도 전투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 참모들이 그 벤프리트 중위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 계획을 만들어서 건의를 했는데 격파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작전에 양보해야 된다. 찾지 마라.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이 그 아들 벤프리트 중위를 한국 정선에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원영독 장군 아들이 저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이기 동기생이었는데 17살의 나이로 육군소위 계급장을 달고 육군본부에서 신고를 할 때 149명이 전부 구사단 소대장으로 명령이 났는데 원창의 소위 하나만이 후방으로 명령이 나서 3년 1개월 전쟁하는 동안에 단 한 번 전선에 발길을 돌리지 않았던 치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잘못을 뉘칠 줄 모르고 잘못을 되풀이하면은 이것은 역사의 태보고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은 뭡니까? 바로 역사의 태보,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면면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정성을 지금 봅니다. 비밀리에 결사를 하듯이 독립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모여가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고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바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기왕에 한마디 더 붙이다면은, 저는 김한원 박사를 동생처럼 사랑해왔지만은, 저는 김한원 박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요새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한원 박사가 별로 잘못도 아닌데 재판에 해부된 것이 많아요. 국방당국자로부터 정부장국자로부터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서로 재판이 해부됐는데, 그것도 수차례 여러 사건이 명예훼손죄로 지금 재판이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형의 입장으로서 26번의 재판장에 단순히 참여하면서 김한원 박사의 재판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제1심에서 100만 원 벌금이 떨어졌을 때 그때 변호사를 사용했는데, 재심에서는 김한원 박사가 변호사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단독으로 그 재판에 응했어요. 그 재판 간격이 아마 독립운동할 때 일제시대에서 일제 재판정 광경을 방불케 하는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재판장에게, 검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기 할 말을 다한 그 광경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 후배에게도 이런 후배가 있었구나. 우리가 해주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이 용평해전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하하는 요새 젊은이들 애국심도 없다고 실책을 하는 그 젊은이들 해군이 바로 북한인민군의 해군의 본고지인 해주 앞바다에서 시키지도 않는 돌격을 감행해서 북한 해군을 아주 올고래 그야말로 똥치를 하는 쾌거를 일으킨 우리 젊은이들은, 또 김한원 박사 같은 우리 후배들은 이런 용기와 이런 애국심과 충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또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군의 나이키 유도탄이 오발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우리가 뻔한 거 아닙니까? 멀쩡한 유도탄이 왜 지대로 날아갑니까? 이거는 3살 먹은 애기도 안 되는 거예요. 김한원 박사는 그 전기에 대한 기구를, 장학금 같은 기구를 갖고 여기 이렇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서 합치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합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나간 것은 전기를 통하게 잘못 건드려서 나갔거나 기계가 고장이기 때문에 이건 공군 당국의 실수라고. 요것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재판장이 쨍쨍 울리도록 재판장과 검사를 갖다가 그야말로 말 한마디 못하도록 굴복시키는 광경을 보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한원 박사가 이 중요한 운동의 기수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